먼저 멀리 프랑스에서 오셔서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작은 형제가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중하고 풍요로운 발제를 해주신 피에르 모라키니 형제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발제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유, 평등, 형제라는 프란치스칸 사상의 핵심 주제들을 누구보다 앞서 추구했던 프란치스칸들, 특히 작은 형제들이 프랑스 혁명의 적대자들이 되었고, 모리에와 무시 속에서 프란치스칸들과 프랑스 혁명 사이에 결별이 일어났다는 역사 앞에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성 루이 9세, 루도비코 9세 왕의 모범적인 프란치스칸 삶은 가슴 뭉클했고, 목자 이사벨의 삶, 페스트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카푸친 형제들, 일찍이 1600년대에 이미 노예의 신성한 권리를 천명한 에피파느 드 모아랑의 예언적 삶도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칸들이 프랑스 사회와 자유평등 형제를 지향했던 프랑스 대혁명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비윤중 규칙에서 마테오 복음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모두 형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들어있는 사상은 간단하게 자유, 평등, 형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프란체스코가 추구한 자유, 평등, 형제가 가깝게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멀리는 프랑스 대혁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시민혁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형제에는 혁명의 표현으로는 대단히 드물고 낯선 어휘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의 시민 대표들은 이를 혁명의 기치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형태로든 프란치스칸들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에르 형제님께서는 1270년 프랑스에는 약 200개에 이르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는 수도원들이 대부분 중간 규모의 도시에 설립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고, 프랑스 대혁명 때에는 3,800명의 카푸친들이 424개의 수도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70년경에 이미 프랑스 전체의 작은 형제들이 현존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13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인들에게 프란치스칸들이 친숙해졌다는 증거 아닐까 싶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카푸친 형제들만 3,800명 있었다는 것은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작은 형제들이 계속 성장하며 프란치스칸 사상을 보급시켰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서 저는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고 싶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칸들이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란체스코 성인을 비롯하여 훌륭하게 살아간 수많은 프란치스칸들의 사상이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은 서로를 프라테르라고 불렀고, 형제들의 공동체를 프라테르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칸들의 고유한 영성이고 그 당시 교회와 사회에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프라테르나 프라테르니타스라는 용어는 새롭게 들렸을 것이며, 많은 수의 작은 형제들의 활동을 통해 형제의 영성이 자연스럽게 프랑스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에르 형제님께서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르던 재석 사매원들의 형제회들 프라테르니타스라고 이제 불렀지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수천 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숫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을 것이고 프라테르니테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형제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작은 형제회와 도미니코회는 13세기 초에 설립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작은 형제회가 도미니코회보다 훨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작은 형제들은 성당 앞 광장이나 시장 또는 붐비는 거리에서 설교하는 등 대단히 대중적인 수도자들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시칸들은 실천적 삶 1347년에서 1351년 유럽의 가장 큰 흑사병이 도는데 그때 3분의 1 인구가 줄잖아요. 이때도 작은 형제들이 환자들 돌보면서 많이 죽어가지요. 그런 실천적인 삶, 복음 선포, 선교, 신학과 철학, 과학,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이 변함없이 살아 있었듯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도 작은 형제들이 비록 타락하였지만 프란체스코 성인과 훌륭한 프란시칸들의 가르침과 영성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동안 긴 역사를 통해 프랑스인들 안에 쌓여온 프란시칸 사상이 직간접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추론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추론에 피에르 형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프란체스코의 글과 전기들의 필사본 전통에 의하면 프랑스에도 이미 1300년 전후부터 프란체스코의 글과 프란체스코 성인의 전기들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인쇄술 발명 이후에는 더 많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 달과 별, 공기, 물, 불, 땅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태양의 노래나 벌이나 구더기, 양, 늑대 등 피조물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여러 전기들을 통해서 형제의 영성이 프랑스 대혁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서도 피에르 형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피에르 형제님께서는 프란시칸들이 상인들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종교적 해결책을 창출해냈다는 것은 역설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들은 특정 금융 거래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허용했다. 탁발 수도자들이 제안하고 부분적으로 도입에 성공한 것은 경제생활, 특히 돈 사용에 대한 도덕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프란시칸들의 기여는 사유재산권과 직업, 소명성을 강조한 종교개혁 사상과도 관계되고 재산권을 신성한 권리로 선언했던 프랑스 혁명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에르 형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피에르 형제님께서는 프랑스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이번 발제를 시작하셨고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밝히면서 프란시칸들이 프랑스 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피에르 형제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하게 프란시칸들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생전 당시부터 그 이후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프란시스칸의 주요 사상인 자유평등 형제 또한 프랑스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론적 확신은 사상사적 관점에서 프란시스칸들의 기여를 조명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14세기에 펼쳐진 철학적 자유주의 운동 또는 사상적 자유주의 운동, 프란시스칸들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철학적으로 정립해 나갔다는 사실은 많은 현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14, 15세기에 펼쳐진 문화적 자유주의 운동, 프란시스칸 사상이 르네상스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여했다는 사실은 독일의 역사학자인 헨리 토데에 의해 규명되었고, 헤르만 헤세도 프란체스코 성인이 르네상스의 비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 다 봤죠? 16세기에 펼쳐진 종교적 자유주의 운동,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종교적 자유주의가 꼽히는데 폴 사바띠에 등 개신교 신학자들이 프란체스코 성인을 종교개혁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우리가 발제를 봤습니다. 17, 18세기에 펼쳐진 정치적 자유주의 운동, 사상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프란치스칸 자유주의 사상은 17, 18세기에 꽃피어난 정치적 자유주의 운동과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되는데, 우리 피에르 형제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9, 20세기에 펼쳐진 경제적 자유주의 운동이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뿌리가 중세 프란시스칸 사상에 있다는 사실이 풍부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의 프란시스칸 사상가들이 상업 판매의 사회적 효용, 대출에 대한 보상, 화폐의 생산성, 경제적 가치, 공정한 가격, 교환, 지불, 정당한 이유 창출, 경제 윤리 등의 경제학적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프란체스코 아시시 성인이 현대 자본주의의 뿌리라거나 자본주의는 프란시스칸 수도복에서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이런 연구들을 책으로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상과 같은 사상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18세기에 현존했던 프란시스칸들이 프랑스 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형제가 프란시스칸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피에르 형제님께서 이번 발제를 통하여 진실의 반 정도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피에르 형제님께서 이 연구를 시작하셨으니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 petit peu, oui. Je peux dire quelque chose là? Oui. 뭐라고 말씀드려도 되십니까? Oui. Oui, et puis vous allez traduire? Bah, je suppose. Oui, oui, si c'est possible. Ah oui, je peux. Bon, le dites, voilà. J'avance un mot profond. Moi, j'apprécie les pistes que vient d'ouvrir le frère Paul Co. Personnellement, j'ai beaucoup évolué depuis les premiers emails que j'ai échangés avec le frère Ruffino au mois de novembre 2022, où il m'a proposé ce sujet qui, au tout départ, et quand j'en parlais avec des amis, me semblait loufoque, c'est-à-dire le lien entre la Révolution française, les idéaux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puis la règle de Saint-François.
Je lui ai répondu, d'ailleurs, il se souvient peut-être de ces emails. Je lui ai répondu, frère, mais c'est pas possible, je ne peux pas traiter ce sujet-là, puisque la révolution, elle s'est tout de suite dressée contre l'Église. Enfin, je ne voyais pas le lien. Là encore, je vous dis, j'ai évolué. Je trouve intéressante la thèse que développe le frère Paul. Je trouve qu'il faut la travailler, sans doute. J'aimerais qu'il ait raison, mais je ne suis pas sûr qu'on puisse démontrer tout ce qu'il avance. 바오로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연구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루피노 수사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메일로 2022년 11월부터라고 이게 그때부터 저는 저의 사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처음에는 이 주제를 좀 다루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 답장의 내용을 루피노 피에르 형제님께서 루피노 스님께 보내드린 그 답장의 내용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제다라고. 그래서 근데 바오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데, 근데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증의 문제. 사회학자로서 j'insiste pour dire que vous insistez sur le problème de la démonstration historique. Voilà, la démonstration historique. Et d'autre part, je voudrais qu'on compare peut-être la situation française avec la situation italienne. Il me semble qu'en Italie, enfin dans les villes italiennes, l'influence du franciscanisme a été encore beaucoup plus forte qu'en France. D'ailleurs, la preuve, c'est qu'en Italie, je crois que lorsqu'on parle de religieux, on parle tout de suite de frères mineurs. C'est le religieux qui vient à l'esprit des Italiens. C'est le religieux commun. Il n'y a pas cette... même s'il y a eu beaucoup de cordeliers, de récollets, de capucins, il n'y a pas eu une telle présence des frères, même si elle a été importante, c'est vrai, mais il n'y a pas eu une telle présence des frères en France. Alors comment se fait-il que ça aurait produit, j'allais dir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en France et non pas en Italie, alors que, je veux dire, l'influence franciscaine me semble beaucoup plus importante, beaucoup plus profonde en Italie qu'en France. Comment se fait-il que ce soit la France qui est... Est-ce que c'est à cause est-ce que c'est à cause de Saint-Louis, finalement? C'est possible, c'est une question qu'on peut se poser. Est-ce que c'est à cause du fait qu'un roi de France important, et n'oublions pas que l'Italie n'a pas de gouvernement central avant le XIXe siècle. Peut-être que ça a joué un rôle, c'est vrai. Mais, encore une fois, il faut le réfléchir. Quelqu'un me disait, en France, quand vous rencontrez quelqu'un et que vous lui parlez d'un religieux, il va plutôt vous parler de moines et de bénédictins. En Italie, quand vous parlez d'un religieux, il va tout de suite aller vers les frères mineurs. Donc voilà, encore une fois, je dis que les thèses du frère sont très intéressantes, ça me fait réfléchir, c'est vrai que ça me fait réfléchir, mais j'hésite à aller aussi loin que lui. 바오로의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오로 스님께서 가시는 그 곳까지
가는데 저는 주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의 경우와 그 프랑스의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가 그 프란치스코의 영성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요. 이태리 사람에게 수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작은 형제들이에요. 프랑스에서 수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분도 수도의 수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하필이면 자유, 평등, 그리고 영재에 대한 사상이 혁명으로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이게 프랑스에서 나왔을까? 이게 가장 프란치스코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이탈리아라면 그 표어가 이탈리아에서 나와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프랑스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이거는 아마 송 루도비코 루이스 9세 임금의 영향 때문인가? 아니라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확답은 제공해 주지는 않으셔요. 모르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중앙 집정제가 19세기까지 없었기 때문인가? 프랑스가 훨씬 더 일찍이 동일된 국가라서 그 정권에 대한 잘못된 절대 정권에 대한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가?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 확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중이라고. 바오로 형제님의 뭐라고나 할까 연구의 방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 결론은 내지는 않으십니다. Encore un tout petit mot. Quand le frère évoque le libéralisme économique, il cite les travaux de Giacomo Todeschini, d'autres, enfin c'est celui que je le connais le plus. Quand on ouvre les ouvrages de ces historiens, les exemples qu'ils donnent concernent surtout les villes italiennes. Hein, et lorsque les franciscains vont s'occuper des toutes premières banques, ce qu'on appelle les monts de piété, ce système qui supprime l'usure et qui va permettre la circulation du crédit, la circulation de l'argent, les exemples de Todeschini, c'est toujours dans les villes italiennes, c'est pas dans les villes françaises.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중에 Todeschini란 c'est italien, Todeschini. Giacomo Todeschini. c'est italien. Todeschini, 트리에스타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주의가 생겼을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프란시스코 수사들이 작은 수사들이 경제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되 그분이 예로서 제공해 주는 경우들은 무엇보다도 이태리의 도시 일뿐 프랑스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태리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것이지 프랑스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죠. Je voudrais encore rajouter un point. Je pense au concept de fraternité, et c'est vrai qu'il manque certainement, ou alors j'ai pas bien vu la bibliographie, mais il manque une histoire
du concept de fraterni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C'est vrai ça. Le frère a tout à fait raison. Il manque ce livre-là. Cette histoire du concept de fraterni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C'est sûr qu'il y a un... D'où ça vient? 바오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프랑스에서 형제회, fraternitas의 개념의 그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습니다. 무의 상태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있어야 할 텐데 아직은 없습니다. Ce que je trouve aussi très intéressant, c'est que parfois, quand on est immergé dans une société, on ne voit pas les questions. Et c'est très intéressant que cette question, elle me soit venue de Corée, de très très loin, de chez nous. Moi, j'aurais jamais eu l'idée de me poser les questions entr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et la règle de François. Il faut que ça vienne de Corée, de très loin, pour que cette question m'atteigne. C'est intéressant. 네. 지금 피에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듯이 프랑스 사회에서 살고 계시는 역사학자로서 어떤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오로 형제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은 굉장히 흥미롭고 도전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문제의식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가지지 못하되 바오로 형제님께서는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를 만나야죠. 서로를 도전해 줘야 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하고 서로를 일깨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ien sûr, oui, tout à fait. Et c'est pour ça que je remercie mon frère. 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2시간 정도 피에르 형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냐면요. 프랑스 혁명 그 주도자들이 자유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데 형제애를 혁명의 표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1848년 그 헌법의 공화국의 기본 정신으로 선언이 돼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 헌법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 형제애가 혁명 주도자들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민중들에 의해서도 수용이 되고 헌법으로 들어가고 현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프랑스 안에 형제애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데 프란치스칸들 외에는 형제애를 가르치거나 강조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혁명사에서 자유평등을 갖고는 많이 외쳤지만 형제애를 이 혁명의 기치로 운동을 펼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프랑스 그 혁명 때 누가 이 형제를 가르쳤느냐? 프란스칸들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게 왔느냐? 프랑스 혁명에 이론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나 볼테르나 디드로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도 형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유나 평등이나 그 다음에 사회 계야, 국가 계야 이런 것들은 강조했는데 계몽주의자들도 형제는 강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때 어디서 이 사람들이 형제를 배웠고 형제를 혁명의 기치로 내걸 수 있었느냐? 이게 혁명의 기치로 내걸고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된 거냐? 피에르 형제님도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불어로 형제에는 형제회의 뜻도 있습니다. 형제회, 형제애라고 하든 불어로 fraternité예요. Alors, 동역해 드려야 돼요. Il dit que d'où vient ce concept de fraterni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Il dit ça n'est pas les Lumières qui l'ont évoqué. Voilà. Oui, c'est pour ça que je dis il manque une histoire de la fraternité.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형제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박스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Vous savez, on pourrait proposer, puisque les franciscains en France peuvent donner un cours au Centre Sèvres chaque année, on pourrait proposer dans quelques années peut-être un séminaire où on aurait cette histoire de la fraternité, du concept de fraternité au cours des âges en France. Ça pourrait être... il faut y réfléchir, on ne peut pas faire ça dès l'année prochaine, mais dans les années suivantes, c'est une très bonne idée. Et si cette idée-là est mise en œuvre, ça sera grâce à vous, frère Paul, et grâce au frère Ruffin. Merci. Merci, c'est vrai que c'est intéressant d'avoir des idées qui vous viennent de très loin. 그 파리 중심지에서 그 예수회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도 있고 거기에서 프란시스코회에서 프란시스코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숙고에서 그 바오로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를 핵심적으로 그 다루는 연구자들의 세미나를 그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C'est tout un programme. 다 끝나셨습니까? 예. 질문이 3개 올라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고 온라인으로 질문이 2개가 올라와서 차례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시 다른 수도원과 다르게 아베 마리아 글라라 수녀원은 가대 수녀, 보조 수녀를 구분하지 않는 평등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수녀원이 당시 흐름과 다를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특정 인물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특정 전통이 있었는지요? 잠시만요. 저는 그 뇌가 좀 피곤해지기 시작해서 이게 아베 마리아 그 수도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네. pas de distinction. 네. 네. Ah oui. 아,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죄송하고요. Alors la question est pourquoi dans l'Ave Maria qui était située à proximité de la Bastille, il avait supprimé les classes de manière exceptionnelle. Ils n'avaient jamais eu de classe. Parce que c'était un monastère qui était lié à une réforme franciscaine, la réforme de l'observance. Je vous ai expliqué que les réformes voulaient vraiment revenir à la règle. Eh bien, ils ont eu leur équivalent chez les femmes. Et le retour à la règle chez les femmes, c'était de revenir à la règle de clerc. Et la règle de clerc,
elle ne prévoit pas des converses et des sœurs de chœur. La règle de Claire, elle demande à ce que toutes les sœurs soient au même niveau, soient dans le même statut. Hein. Et donc, les clarisses de l'Ave Maria, tout simplement, elles ont suivi leurs objectifs de départ, la règle de Claire, depuis 1485, où elles ont été fondées, jusqu'en 1792. Elles n'ont jamais eu de sœurs converses. Et c'est très drôle parce que, c'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ce fait justement qu'elles n'aient pas de classe, parfois ça leur a été reproché. Parce qu'on leur disait, écoutez mes sœurs, si vous faites tous les travaux tous, quand est-ce que vous priez? Hein? On avait l'habitude, dans un monastère habituel, qu'il y ait des sœurs qui se consacrent à la prière, et puis d'autres qui fassent les travaux ménagers, la vaisselle, ces choses-là, le ménage, tout ce que vous voulez, les travaux. Voilà. À l'Ave Maria, il y a une belle expression qui dit il n'y a vous êtes toutes des dames. Hein? C'est-à-dire vous êtes toutes des vraies sœurs. Hein? Et je vous dis, c'est la preuve que ça leur tenait, que c'était important pour elles, c'est qu'on leur a reproché. Et elles n'ont pas fait comme beaucoup de monastères, c'est-à-dire un peu de suivre la loi commune. Elles ne l'ont jamais fait. Elles ont été fondées en quelle année, vous avez dit? 1485. Mais la question, c'est si jamais quelqu'un qui a introduit ce concept. Je vais le dire, je vais répondre. Oui. Et elles ont jamais dit, mais tout est prière, y compris le nettoyage des latrines. Elles n'ont pas répandu ça. Non, elles n'ont pas répandu ça, mais elles ont supprimé du temps de récréation en disant, vous voyez, on supprime du temps de récréation pour qu'on ait davantage de temps de prière. 네. Voilà. 동문서답 할까봐 걱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베 마리아가 언제 설립됐는지 1485년도부터 그리고 그 처음부터 계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클라라의 회칙의 정신대로 처음부터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었냐 하면 클라라가 평등주의를 실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 정신대로 살 것이다라고 결정했었고요. 근데 상당한 지탕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하냐? 근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 방식을 추호도 바꾸지는 않았었대요. 다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줄이겠다고 대답했을 뿐이래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재소 프란스칸으로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후 위기와 지구 생태 문제, 분쟁 지역들의 어려움이 산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프랑스의 프란스칸, 특히 재소 프란스칸들의 활동과 움직임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Pourriez-vous nous dire quelques mots sur la manière dont les tertiaires dans la France actuelle, face au monde dans lequel nous vivons, qui est un monde chaotique, qui fait face à un grand nombre de défis, c'est le changement de l'ordre international de l'après-guerre, la polarisation du monde, l'éclatement d'une économie qui était en train de devenir mondiale, la crise de l'environnement, et on pourrait en ajouter les problèmes de réfugiés, etc., etc. Est-ce que vous pouvez nous dire quelque chose de la manière dont les tertiaires en France œuvrent à essayer de faire face à ces défis? C'est une vaste question. Vaste question. 아주 방대한 Voilà. 질문. Alors, ce qu'il faut savoir, ce qu'il faut ne jamais oublier, c'est qu'aujourd'hui,
le nombre des tertiaires en France est un nombre assez réduit. Hein. Il y a à peu près 4000 ou 5000 tertiaires en France. Hein. Alors qu'au début du XXe siècle, ils étaient peut-être 400 000 ou 500 000. Hein. Donc ça a beaucoup baissé. Je crois qu'il y a des tertiaires qui sont toujours engagés dans le travail auprès des réfugiés, dans le social, etc. Mais je pense que les tertiaires en France n'ont pas la puissance pour organiser eux-mêmes des œuvres ou comme on peut le voir encore en Espagne ou en Amérique du Sud, où là, j'ai l'impression qu'il y a des tertiaires qui sont mieux armés et qui peuvent développer eux-mêmes des actions, des ordres. Là, les tertiaires en France sont très peu nombreux et c'est plutôt d'ordre individuel, leur action. 일단 좀 아쉽지만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통계를 보면 재소회원들의 숫자는 40만 명, 50만 명 정도 됐었던 반면에 지금은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개인적으로 노숙자, 이민자들을 다양한 사회적 봉사를 하긴 하는데, 근데 남미나 스페인과 달리 이건 하나의 큰 세력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력으로 생각할 수는 없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회색 수녀애들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OFS, 제속 프란스코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Alors, vous auriez dit qu'il y a une communauté dont l'activité s'apparente à celle de, là je suis pas sûr d'avoir compris la question, des sœurs grises. Est-ce que vous pourriez en dire quelque chose? Aujourd'hui, oui. Aujourd'hui, je ne pense pas qu'aujourd'hui il y ait quelque chose d'important dans ce domaine-là. Il y a quelque chose que j'ai oublié à propos des tertiaires d'aujourd'hui en France, c'est qu'il y a un petit, mais je crois que c'est dans tous les pays, un petit groupe de jeunes qui s'appelle la jeunesse franciscaine, hein, qui est assez actif. Hein. Il faudrait voir du côté de Beach en particulier, est-ce qu'il y a des actions qui sont menées. Beach, c'est des côtés dans l'est de la France, avec des fraternités assez vivantes. Mais j'avoue, je ne connais pas suffisamment, je ne pense pas qu'il y ait quelque chose de très organisé de ce point de vue-là. 질문의 내용은 현대에 대한 것이라면, 성질의 것이라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이 다음에 이거는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프란시스칸 유트이란 프란시스코의 청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Ma femme me rappelait une initiative en France qu'on a appelée les cercles du silence. Les cercles du silence, c'était, et ça existe toujours, des membres des fraternités, mais c'est plus largement. Il y a aussi des frères du premier ordre qui se réunissent et qui font qui se mettent sur des places publiques, par exemple la place du Capitole à Toulouse, et ils se mettent en cercle et ils font silence pour alerter sur la condition des réfugiés, hein, je crois que c'est ça, hein, sur la condition des réfugiés, parce que vous savez que le drame en Europe occidentale actuellement, en France, en Italie, c'est l'afflux de réfugiés, l'afflux très important de réfugiés qui vient d'Afrique.
Et du Moyen-Orient. Et du Moyen-Orient. Et l'Europe de l'Est. voilà. Et donc, ces cercles du silence, c'est quelque chose de très modeste, hein, mais ça existe. 지금 그 엘리즈 그 피에르 형제님의 그 사모님으로서 그 베필에게 뭔가를 상기시켜 드려주셨습니다. 이게 침묵의 원이란 운동이 있습니다. 침묵의 원 아니면 침묵의 동그라미. 이게 어떤 관장에 가서 재속회원들과 그 작은 수사님들이 원을 이루어서 앉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이민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대중의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국에서는 그 문제는 없어요. 그 이민자들을 안 받아들여요. 한국에서 100명 중에 1% 정도밖에 안 받아들여요. 유럽에서는 너무나 많아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걸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침묵의 원이란 The Circles of Silence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마지막 질문은 좀 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현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요. 초기에 회색 수녀회들과 같은 공동체를 하는 제속 프란스코 공동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삶과 활동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발제문 발표하실 때 회색 수녀회들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그 시대에 회색 수녀들이 했었던 공동생활,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력자가 그 시대 착오를 해서 죄송합니다. Alors, la question, je ne sais pas si vous pouvez y répondre. Alors, nous avons répondu, la question était au nord et nous avons répondu au sud. Voilà. Alors, la question est, à l'époque des Sœurs Grises, il y avait avec les Sœurs Grises, si j'ai bien compris, des tertiaires. Eh bien, quelle était l'activité de ces tertiaires? Alors, je ne sais pas si la question est pertinente ou pas, c'est à vous de le déterminer. Non, ce que j'ai voulu dire, c'est que les Sœurs Grises, c'est une... je pense que c'est un point qu'il faut bien comprendre, c'est que dès le départ, parmi les tertiaires, il y a des petits groupes, souvent de femmes, mais aussi d'hommes, qui se mettent à vivre une vie religieuse, à avoir des offices en commun, à avoir des statuts, à s'occuper, avoir une œuvre. Hein. Et ces petits groupes vont donner des espèces de congrégations religieuses. Ce n'est pas l'ensemble du tiers-ordre. Je dis qu'à l'intérieur du tiers-ordre, il y a toujours eu ces tendances à ce que des femmes, la plupart du temps ce sont des femmes, vivent une vie religieuse. Souvent, par exemple, ce sont des veuves. Alors des veuves, elles vivent une vie religieuse ensemble. Au XIXe siècle, d'ailleurs en France, ça sera aussi assez souvent le cas. C'est un petit groupe de tertiaires qui, peu à peu, va devenir une vraie congrégation religieuse. Eh bien, ces Sœurs Grises, ça fait partie de ces groupes de tertiaires. Alors, on les appelle régulières, c'est-à-dire qu'elles ont une règle. Au départ, c'est la même règle que tous les tertiaires, y compris ceux qui sont mariés. C'est la règle de 1289. Ils n'auront leurs propres règles que beaucoup plus tard, en 1521, hein, pour distinguer ceux qui sont séculiers et ceux qui sont réguliers, hein, ceux qui sont des religieux et ceux qui ne sont pas des religieux. C'est une difficulté à bien saisir, à bien comprendre pour comprendre le tiers-ordre. C'est cette tendance naturelle qui a toujours eu, et peut-être même encore aujourd'hui, chez des tertiaires, de devenir des religieux.
Bon, la question, c'est est-ce que c'est la poule qui vient avant ou est-ce que c'est l'œuf qui vient avant? Alors, voilà. Alors, ce qui vient d'abord, c'est pas les sœurs grises, ce C'est sont des des tertiaires. tertiaires. C'est des Ok. tertiaires. Voilà. 문제는 이제 파악했고요.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대답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제 속외에서 서서히 그 회색 수녀들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제 속외원들이 있을 때 형제 회를 이룰 때 그 전 세계적으로 항상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살자, 같이 살다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어떤 사조직을 같이 맡기 시작하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본격적인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제 속외가 아니라면 그 계란에서 그 회색 수녀 외가 그 따개로서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병아리가 중병아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암탉이 됐다든지 뭐 수탉이 됐다든지 닭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칙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자주 과부들 이게 남편이 없고 아이들이 다 자립했고 자녀들이 자립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수도 생활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